자, 두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기관 프로그램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산출에 대한 것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하는데요. 두 번째가 프로그램의 목표에 관한 평가, 프로그램을 평가한다라고 보면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들 가진 가치성, 사회복지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꼭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요. 네. 프로그램이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번, 10회기로 하기로 했는데 12회기 했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잘된 거야, 잘된 거야. 그래서 10번 한 것보다 12번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말이 꼭 정답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인권이나 인간적인 어떤 존엄성들, 그 다음에 주체적 권리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충분히 존중해주는. 얼마 전에 제가 시험 문제를 비례스택의 관계의 침원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서 틀린 답을 고르시오 오지선다로 냈거든요. 죄송한데 1학년 분들 99%가 틀렸어요. 딱 한 번 맞추셨어요. 18분 중. 여러분들 통제적 개별화라는 개념들, 개별화를 그냥 자기 신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별화하는 게 개별화인 줄 아시더라고요. 예. 개별화라는 느낌이 뭘까요? 개별화. 이랬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맺음할 때 개별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비밀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의도적인 감정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통제된 정서적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별화. 네. 개인 다 다른. 네, 그렇게 되어있죠. 이 개별화라는 개념은 제 기준이 아니에요. 비에스텍에서 이야기한,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가치 기준이나 윤리 기준은 제가 갖춰야 될 가치 기준과 윤리 기준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클라이언트를 존중하기 위한 가치 기준과 윤리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개별화는 클라이언트 시각이에요. 비밀 보장도. 근데 이걸 잘못 이해를 하시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개별화는 클라이언트의 케이스 하나만을 가지고 그것 자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가슴이 아파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파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답답해서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세 가지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각 기관별로 따로따로 가서 한다. 아니면 우리 기관에 와서 A라는 센터에서 B라는 센터에서 C라는 센터에서 상담을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다. 개별화라고 그러면 머리 아픈 거 따로, 가슴 아픈 거 따로, 예, 뭐 답답한 거 따로예요. 실제로는 만약에 같은 기관에 온다라면 통합적으로 한 번에 사례 관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게 맞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전에 같았으면 그냥 머리 아픈 건 머리 아픈 걸로 끝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건 그 사회복지사와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 케이스에서는,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상담 과정에서는 그 케이스 하나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야, 너 머리 아프니까 가슴 아프고 답답하지 마. 그걸 몰라?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사례 관리를 통해서는 그런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사례 관리라는 어떤 접근 방법이 만들어진 거고, 동시에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처음에 만들어진 개별화의 개념은 좀 설명 방법이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개인의 문제를 마치 집단의 문제처럼 아니면 조직의 문제처럼 하는 것들은 개별화의 개념과는 좀 다른 거죠. 네. 의도된 감정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 클라이언트 어떤 이야기를 하면 사회복지사와 라포를 형성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사회복지사도 자신의 감정을 개별화된 그 케이스에 맞추어서 자신의 경험했던 거나 자신의 가진 생각들을 통제대로 전문가로서 의도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공감을 얻고 같이 동일시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의도적인 감정 표현이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좀 A라고 하는 거를 B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도적인 감정 표현이다.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그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과목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틀릴 줄은 거의 90몇 프로가 다 틀릴 줄은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그게 저 점수 드리려고 문제를 낸 건데 오히려 그게 발목을 잡아서 제가 제 발목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분명히 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클라이언트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것. 두 번째 평가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의 인권이나 존엄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이 가지고 가야 될 가치 기준을 분명히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정량평가로는 평가하기 어려워요. 이건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성평가를 통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클라이언트가 서로 사회복지사와 또는 사회복지기관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양한 구성원들과 신뢰관계가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으면 프로그램 효과성을 논하기가 조금 어렵죠. 마음은 저기가 있는데 여기 와서 몸은 여기가 있으면 뭔가 안 맞죠. 불일치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올바른 정신에 올바른 신체,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를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기관이 또 사회복지사가 또 프로그램의 목적이 우리 사회복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올바른 가치나 기준들을 반드시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10회기 예를 들어 5회기, 10회기를 할 건데 그 10회기 동안에 잘못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면 나중에 끝날 때는 서울 가려고 했는데 엉뚱한 평양 갈 수도 있어요. 평양 가면 큰일 나죠. 돌아오지도 못하고. 아직은 교통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성들을 좀 분명히 좀 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아예 그냥 저 미국이나 가면 관광이라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가치 기준을 사회복지사로서 분명하게 프로그램에 녹여내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프로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 프로포절 안에 어떻게 평가할 거다 하는 평가의 방법들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보신 것처럼 참여자의 핵심 참여자, 주변 참여자, 다 참여자를 어떻게 모집할 건가에 대한 방법도 정하다라 구체적으로 좀 적시해 주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예산도 어떻게 쓸 건지 아주 디테일하게 예산 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죠. 산출 근거를 내도록. 그 다음에 평가함에 있어서도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정성평가할 거냐, 정량평가할 거냐. 그 다음에 그 평가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쓸 거냐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의 여러분들 조사론 공부하실 때 어떤 표준 척도나 스케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국회자료조사처나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협회나 아니면 다양한 그 학교의 연구 논문들, 석박사 논문들의 어떤 그 척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 기관의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그러면 갖다가 쓰실 수도 있어요. 이 교재에도 뒤에 보면 예시로 들었던 프로그램들이 사용했던 척도나 질문지, 설문지들을 실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또는 찾아보셔서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일치한다라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절차들을 다 붙여서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좀 살펴서 예를 좀 보면요. 여러분들 교재 166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목적을 평가할 때 자아존중감 향상이라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으면 자아존중감 점수가 10% 올랐다. 대인관계 역량 강화에서 대인관계 점수가 사후검사에서 10% 올랐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는데 MOU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예를 들어 많았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개 예상했는데 한 8개 생겼다. 회의도 더 많이 참여했다. 참여도 좋더라. 라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 수치만 가지고 프로그램이 효과성이 있었다? 라고 평가하는 것들은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 이전과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20% 차이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달라지느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조사론을 공부하셨던 것처럼 통계자료 SPSS에 보면 요새 이렇게 설문 돌려서 쫙 하면 뭐 워낙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그냥 그거 확 돌려버려요. 예, 엑셀로 표 만들어서. 그러면 이 P값이 신뢰도에 관한 부분들인데 효과성에 관한 부분들 0.05 이상 나와야 되죠. 저게 나왔다고 그래도 과연 다 신뢰할 거나?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 뭐 신뢰도 플러스 마이너스 95%, 그 다음에 오차 범위 뭐 해서 3.1%, 3.5%, 4%, 죄송한데 한 4% 넘는 것들은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어떤 수치들 제공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현재로서는 가장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면 조사론이나 이런 것 통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이고 저거 반만 믿지 뭐 이 정도거든요. 그 실제로 요즘 이제 뭐 우리 그 선거철이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조사 발표들이 나는데 그걸 액면대로 믿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런 정량에 관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 기관에 대한 평가에서도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내줄 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아닌 결과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요.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사회복지사가 중간에 매개로 돼 있잖아요. 평가를 할 때 저분하고 10회계를 6개월 내내 보고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거 평가해서 잘못 나오면 저분한테도 좀 영향이 가는 거 아니야? 저 기관이 나를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을 해주고 있는데 싫든 좋든 이거 내가 잘못 써주면 기관도 이상해져서 나중에 내년에 이런 프로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때문에 상호관계 문제 때문에 관계 맥락 속에서 냉정하게 점수를 못 주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왜곡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단일 사례 실험 설계에서 뭐 사후 과정을 좀 더 텀을 두어서 일정 기간 지난 후에 다시 또 복합 이중 단일 사례 실험 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에 처음에 참여할 때부터 제3자 관찰자를 집어넣어서 클라이언트 안에 집어넣어서 아무도 모르게 집어넣어서 그분과 평가자하고만 의사소통을 하고 하는 이런 방법들, 그리고 정기적인 어떤 모니터링을 통한 정성평가 방법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기관마다 특색 있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급여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아직은 공식적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든 어디든 이 정량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정량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에 대한 평가들, 그 다음에 제3자 평가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적시를 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분들은 좀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갖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까지도 어떤 채점에 좀 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는 제가 충남도에서 나온 어떤 평가했던 부분들을 한번 자료를 다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개인적인 정보나 기관에 대한 정보는 싹 빼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를 해보시고 평가표를 가지고 자료 내용을 검토하시고 평가표를 평가를 하시고 점수를 다 매겨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두 기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왜 그 기관을 선택하셨는지를 한번 자신의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시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평가자로서의 어떤 입장을 보시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건 제안서를
평가자 입장에 쏙 들게 만드는 게 가장 정답이잖아요. 평가자 입장에 마음에 쏙 들게. 그래서 평가자의 입장이 되보시면 작성자의 입장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을 좀 정리하시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뭐지? 제안서 잘 되고 계시죠? 네. 아니, 글씨 안 이쁘게 쓰시네요. 한기 선생님이 앨리스의 한국정서치료 뭐안 적었어요? 아니요, 이거 글씨가 어떻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왜? 글씨가 완전 AI예요. 그러니까 AI처럼 쓰셨네. 네. 저렇게 일관되게 쓰기 어려운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잘했어. 이거 이래가지고 혹시 이렇게 글씨 쓰시는 분들 보면 네. 마음에 이 어떤 그 강박이 좀 있으신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자를 이것처럼 이렇게 써야 된다. 저안 그래요. 글씨 안 그러시죠? 네. 자유롭게 쓰시다가 너무 이렇게 되신 거예요. 편해요. 아니면 진짜 잘했어. 안면 글씨하고 길건 글씨하고 나도 한참 쓰다 글씨 나는 쓰는데 아니 저는 글씨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네. 좋았다 나빴다 그래요. 나는 그게 정상인 거죠. 동글동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틀린 거 지우고 지운 사람 나밖에 없다. 여러분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행정 기준에 보면 많은 분들이 그 기관에 오셔서 처음 어떤 문서를 기한하거나 어떤 그 서류를 제출할 때 보면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수정하는지 기억나세요? 문서 수정할 때? 이렇게 두 줄을 긋고 아, 무장도전. 옛날에는 그게 빨간 얘가 옛날 아니 근데 그게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행안부 기준이. 빨간색. 행안부 문서관리 규정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두 줄 긋고 네. 예. 거기다가 그 내용 바뀐 내용 쓰시고 밑에다가 네. 그 다음에 두 줄 근 다음에 관리자 도장 찍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오빠 답 나와. 거기 써있잖아요. 답 올라왔잖아. 못 봤으니까 설문조사로 대체해야 된다고. 자 그리고 여기다 두 줄 이렇게 긋죠. 예, 그 다음에 요새 조금 좀 늘어난 게 뭐냐면 이게 사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거에다가 쓰고 도장을 치고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답안지 네. 답안지 올렸고 저기 설문조사를 해야지 그거를 점수를 준다고. 아, 이거 진짜 많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니 그거 나는 개인 점수 기자 노트북을 열어서 문제진 정성 오늘은 과목 어떤 것도 공부하시나요? 아직 조사론 인행사 하시고 계신가요? 네. 나는 제 인행사하고 각자 이제 아니요. 들어가서 사이버 캠퍼스에서 수강 과목처럼 조사론이 좀 많이 어려우시죠? 대중들이나 이렇게. 심지어 강의를 한 2번씩 계속 만나면 이제 조금 알고 있어. 내가 따줄게. 내가 시험 선생님은 조사론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인행사 네네. 해서 그러니까 점수가 다 저 좋아하는데 저못 봤다 이거예요. 기출문제도 좀 풀어보고 계신가요? 기출문제 저는 인행사는 거의 풀었어. 좀 만족도가 좀 있어. 이 조사로는 기출문제까지는 못 봤어. 거기까지는 못 봤어.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이용수 교수님 개인 동수비자 개인 동수비자 이래셔갖고 외운 거야. 근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 내용이 동수비자만 안 나.
해놓고 뭔 말이 네, BS 때 관계 집계 원칙. 그거 많이 나오고 개별화, 인도적인 감정표현, 통제된 정서를 가지고 수용의 원리, 비심판적인 주문이 거의 다 자기 결정의 원리, 비밀의 원리. 그것이 소비자의. 아니 근데 이렇게 자꾸 서로들 문제를 풀어보시면 많이 틀리는 것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같이 포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게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네, 그렇게 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이거 하나만 외웠어. 나는 여기가 그게 진짜 인행사가 기본이라는 말이 아주 그냥 그런데 조사론을 해보니까 김덕재 교수님은 또 다르게 표현하셔. 이렇게 표현 안 하시고 뭐 해서 이렇게 다르게. 근데 내용은 어차피 똑같아. 아, 그럼요. 다 달라요. 자기가 외우기 쉬운 가장 편한 방법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1급 시험은 개인이 좀 외우실 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도 있으니까. 이거만 강의는 요새까지 여기 잘나고 중요하고 너는 인행사 아니라고. 내가 보니까 다 우리 지금 시험 준비하면서 따라하고 다 나오는 거야. 너나 잘 보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들 자꾸 못 받겠다고 좀 똑같다고요. 다 저거하다고요. 우리는 입으로만 잘 본다고요. 그러니까 인행사 한 사람들은 조금 더 유리해서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험도 이거 1급 준비하는 거 정확하게 자, 저희가 또 바깥에 나가려면 좀 녹음을 조금 해야 돼서 나는 유튜브로 보지 해주시고 그만 준대 자, 저 선생님 뒷문 좀 저 닫아주세요. 지나가시면서 또 시끄러우실 수 있어서. 닫아달라니까 나가시네요. 자, 평가에 대한 것,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개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라고 하는 이야기, 네,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뭐 평가도 받아보시고 하시기도 하실 거니까 자신의 가치 판단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할 건데? 근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시대에 따라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따라서 요구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척도를, 표준 척도를 갖다 쓰시되 뭐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들, 청소년에 관한 부분들, 영유아에 관한 부분들을 연구했던 자료들이 뭐 워낙 방대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어떤 목적을 가진 논문들에 있는 검증되어 있는 표준 척도를 갖다 쓰실 때 아까도 말씀드린 조금 개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벌써 그 지역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표준적인 것들을 갖다 쓰실 때 기관의 어떤 특성이나 연령의 특성이나 대상의 어떤 특성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사를 통한 설문지를 만드는 방법들을 따라서 좀 바꾸셔야 되는 거죠. 질문의 방법을 바꿔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맞는 목적에 평가를 하실 수 있게 더 가까이 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 평가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이 정의를 내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조사활동, 뭐 의사결정을 돕는 조사활동, 또 개인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설계된 조사, 또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뭐 모든 행위가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마틴과 캐트너라고 하는 연구자가 2000년대 가장 최근에 외국의 어떤 사례들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품질,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여기도 보시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모아서 보고하는 것이라고 그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관한 부분들, 평가의 방법도 워낙 많고요. 평가의 과정도 뭐 워낙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평가와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평가, 보건 쪽에서 이야기하는 평가 굉장히 더 다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평가의 공통점이 뭐냐?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정보, 그다음 아까 이야기한 통일성, 연계성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고요. 세 번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다음에 인적 구성들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구성 여건들, 또 기관의 여건들, 이런 것들을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평가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지적하고 잘못을 꼬집어서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평가의 과정을 통해서 중간고사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즉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발전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평가를 또는 슈퍼바이저들이 오는 외부 평가들은 슈퍼비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처음 받는 거니까 또는 우리가 처음 경험하거나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누구한테 보여주기 부끄러운 부분은 없지 않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시각, 다른 사람의 제3자의 의견을 받아서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거다. 성장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것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평가한다고 그러고 부서별을 평가한다라고 그러면 담당자는 굉장히 긴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서너 번 나가봐야 된다. 검찰에도 한 서너 번 가보고, 경찰서에도 한번 서너 번 조사 때문에 한번 가보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뻔뻔해져요. 뒤돌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불러봤자지고. 간혹 그런 것들을 좀 역이용해서 기관에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저희 기관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컴플레인 들어오는 게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가장 차는 건데도 계속 이의제기하니까 오라고 해서 가서 발표를 한번 했죠. 그러니까 인지도가 아주 높아져요. 너무 좋더라고요. 자, 프로그램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가치 기준, 사회복사,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하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사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개개인이 가진 가치 기준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이어야 된다. 인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간혹 저도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고 계속 그 평가할 때마다 되새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한 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저도 속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이 이쁘면 한 집도 이쁘다고 하잖아요. 손주 보면 뭐든지 이쁘. 쌍똥도 이쁘고 음식 먹으면 쥐 흘려놓은 것도 이쁘고 아이고 이뻐 뻑 소리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사람이 미우면 깨끗하게 먹고 집안 청소 깨끗이 해놔도 에이 그거 당연한 거지 그것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것들 객관성을 띈다 담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객관적으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업무의 결과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 줄 수 있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못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죠. 평가 기준은 늘 모르냐? 외부에서 제공한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간혹 저도
객관적인 평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사회복지사 일로 듣고 야 내가 20년 했어. 현장에서 좀 현장에서 20년 넘게 한 거죠.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 있죠. 당연히 있죠. 내가 만능하다 뭐 다 한다. 나 경험 다 해봤어 하는 사람들 치고 죄송한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으로 뭐 공공기관의 뭐 기관장들끼리 이사장들끼리 회의할 때 야 내가 다 해봤어 하는 사람 치고 올바른 의견 내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오히려 아이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맨날 많이 해본 것 같은데 그때 매번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도 바뀌고 환경 그래 이번에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고민해서 자신의 어떤 결과물들을 굉장히 발전적으로 내는 거예요. 예. 근데 후원장담하고 야 이거 다 알아. 죄송한데 그분들 저기 가서 10년 전에 어떤 결과물들 저쪽에 가서 뭐 이상한 발표된 거 이런 것들 갖고 와요. 참 그래요. 근데 실제로 초심자의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연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결과물 갖고 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말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배려나 프로그램을 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들을 제가 봐왔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래 실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표준 척도라고 해서 다 오르냐? 죄송한데 표준 척도도 끊임없이 바뀌어 왔어요. 그리고 많은 1980년대, 2000년도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관련 논문들 거기에 나온 다양한 표준 척도들 죄송한데 폐기된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회가 바뀌면서 사람의 인적 구성이 바뀌면서 또 사회의 어떤 인식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인식이 바뀌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준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이 지식은 벌써 죽은 지식이에요. 과거의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하고 현장에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신 거면 표준 척도를 참고를 해서 지금의 상황을 녹여내기 위한 노력들이 첨부가 돼야 돼요.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같은 노력이 흔적이 남아있으면 평가에 굉장히 플러스 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단순히 해왔던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뀐 사회에 바뀐 어떤 과정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반응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변화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자활할 수 있느냐 사회 스스로의 힘으로 뱉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는 욕구사정 사례관리. 그래서 평가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맹목적으로 평가 기준이라고 해서 기관에서 준 평가 기관에 100% 맞아 그냥 그대로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하면 스스로의 만족밖에 안 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나 기관의 같이 일하는 종사자들에게는 만족감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 그분들의 눈높이가 항상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평가에 관한 부분들은 좀 많아서 다음 시간에 같이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70페이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평가에 관한 부분들은 평가가 왜 필요하냐, 평가의 개념이 뭐냐 하는 부분은 요 표 하나로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것들은 가치적인 어떤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천 현장에서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평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필요하고요. 또 조직 내에서도 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5가지 카테고리로 살펴볼 수 있고요. 가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존엄성과 인권에 관한 부분, 그리고 기관 내부로는 미션과 기관이 가지고 있는 미션과 비전에 관한 성취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기관의 외부적인 어떤 의견 또는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요.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사회에서 요구하는 책무성에 대한 대외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요즘 이제 노인 요양 시설들이 워낙 많고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들이 많아서
평가 받으면 3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잖아요. 받으면 평가가 좋은 애들은 다 평가 검과 A 플러스 3년 연속 아니면 몇 회 연속 다 붙여놓죠. 대외적으로 자기네가 얼마나 기관적으로 평가받는 부분 책무성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충남도에서 A 플러스 준 기관은 2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험. 예, 그리고 그 한 분은 저희 학교 그 겸임 교수님이 그 기관 센터장으로 공채가 되셔서 가셨는데 정말 그 교수님 인품대로 기관을 운영하시더라고요. 예, 전 직원이 다 웃어. 그리고 아침마다 초등학교처럼 센터장님이 양복 다 입고 가서 아침마다 직원들 오면 다 해서 어디에요? 오늘도 즐겁게 가자. 하이파이브 젊은 뭐 나이 드신 분은 상관없어. 네. 비밀이시. 네, 비밀이죠. 그리고 해마다 연봉 3%씩 무조건 인상합니다. 하더니 한 5%씩 3년 동안 15% 인상을 해줘서 모든 직원들이 만족도가 보통 공공기관의 급여 인상을 센터장이 맘대로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성과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객관적인 평가나 또 외부 자원들을 좀 많이 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충분히 하셔서 처음에 직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뻥쟁이라고 그랬대요. 아이고 당신이 날고 기는 재주 있어봐라. 연봉을 당신이 어떻게 정해? 연봉 3%를 당신이 어떻게 올려줘? 다 이렇게 생각하셨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저희 기관에도 연봉 우리도 올리자. 최소한 ES 물가 상승률 이상을 올리겠다 해서 했는데 작년서부터 조금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거 뭐 급여금 뭐 다 100%가 이제 그 국가에서 나는 보조금으로 거의 진행이 되고 그 외의 것들을 올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을 올린다는 게 법인 이사회 뭐 이게 막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뒷다리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엄청 힘들었어요. 몇 프로씩 올리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올리고 있죠. 그래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실천적인 어떤 필요성으로는요, 사회복지가 전문가들이 하는 전문 직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이론적인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법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근거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과학화돼야 되고요. 즉 객관적인 정보가 획득될 수 있고 쌓여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판단에 관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 다음에 성과를 목표들도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종결되고 실제 생활에서 보여져서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가 관심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조금 더 개선되고 있는지, 그래서 전 국민이 지역사회 인원들이 또는 우리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이용자분들이나 생활시설자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천 기술의 역량 강화죠. 평가를 위해서, 평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전에는 단순히 단편적인 어떤 서비스, 자선의 개념이었죠. 어려운 사람들 뭐 좀 쌀 떨어지면 쌀 드리고, 뭐 홍수 재난 나면 그날 어렵다 그러면 그 응급생활 키트 같은 거 전달해 주는 게 당초 처음에는 자선이었고 그 사회 서비스로 시작을 했던 거죠. 지금은 국민의 권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평가를 통해서 그건 자선이지. 그렇게 보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적극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면 계속 나와온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그제 언성을 한번 놓았거든요. 뭐냐면 저희 집사람도 사회복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기관에서 그 해당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게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소극적 행정이 저는 그게 맨날 불만이어서 그러면서 자기 사회복지사들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요양보호사 어떻게 되고 얘기를 해요. 그 제가 한마디 당신이 너무 소극적이야. 야 내가 뭘 소극적이야. 내가 근무 시간 다 하고 규정대로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규정은 최소한의 규정이잖아. 그건 누구나 해야 된다고 정해진 거잖아. 그거보다 너네가 A+를 평가를 받고 싶다라 그러면 그거보다 최소 150% 내야지. 최소 120% 내야지. 그럼 120%도 있는데 다음 100%인데
120 어디? 그러니까 네가 오너가 못 되는 거야. 왜? 돌려가지고. 아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하고 있고, 예? 식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음식에 예를 들어 다른 집하고 표준 레시피대로 다 했는데 손님이 안 와요. 아니면 기본만 와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내가 음식을 잘하는데 사회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맛이 이상해. 표준대로 잘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 아유 바보들.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른 게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클라이언트 시각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회복지 정책을 편달하고 그러면 표준 레시피대로 했는데 사람이 안 오면 왜 맛이 없지? 이거 미슐랭 5개 받은 사람들이 현대로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재료가 나쁜 건지 불의 온도가 안 맞는 건지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우리 지역사회에 미슐랭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그거보다 더 높아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바로 해양초가 아니 자연산이 아니라 해양초로 어디 집에서 나온 것만 써야 입맛이 맞아. 지역의 특성도 살려야 돼. 그렇게 해서 변화를 해야죠. 그리고 근무 시간이 8시간이면 이분이 예를 들어 그분 노인복지 이분이 그 시간에 안 일어나고 자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바꿔서 10시에 사회복지사가 들어갈 게 아니라 그분이 깨는 그 시간에 들어가서 아니면 2번으로 나눠서 오전에 가서 오후에 가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눈높이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관리자들이 사장이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 관리자라 규정대로 했으니까 뭐 내가 뭘 잘못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안 된다니까 임마 그랬더니 막 얼마나 버럭버럭 하는지 아침에 밥을 안 챙겨주려고 밥 안 먹어도 되니까 제가 챙겨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겨놔요. 그렇죠. 말 잘 들어야지. 근데 이제 우리가 전문가라 그러면 반복적으로 나간다. 죄송한데 저희 기관에도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저랑 좀 부딪힐 때도 있어요. 뭐라고는 안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발전 없고요. 기관도 제자리밖에 못 가요. 그러면 우리가 늘 공부하잖아요. 클라이언트의 눈높이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학생 높이에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정작 교수인 제가 학생들 의견 무시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야 시간대로 됐잖아요. 대면 수업인데 사이버를 왜 올려? 못해요. 이런 거랑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랑 만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맞춰서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도 기준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200%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100%를 하라고 돼 있으면 최소 110이나 120, 조금 더 130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보여지면 클라이언트도 바뀌어서 따라와요. 같이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도 110 해줘요. 그러면 굉장히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아져요.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럼 그런 기관들은 우수평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해진 대로 우리 기준대로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나오고 관리규정 따랐고요. 회계규정 따랐어요.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 네 정해진 점수밖에 안 줘요. B뿔 절대 A 안 줘요. 네. 그래서 문제예요. 사람이 가치 기준을 어디다 넣을 거냐 그리고 전문가로서 평가를 받았을 때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전문가니까 그리고 책임자니까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만 살고 말 게 아니잖아요. 내일, 모레 그리고 끊임없이 클라이언트가 바뀌는데 바뀐 것을 가지고 논해야 되는 거지. 이전에 우리가 해왔으니까 지난해에도 평가 A 받았으니까 지난해에도 나 큰 탈 없이 연봉 올랐고 뭐 했으니까 작년 한 것만큼만 똑같이 하면 되지 뭐 하면 다른 것들은 돼요. 기계에서 공장 찍는 거. 네, 공장에서 기계 찍는 거. 근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상대하는 많은 분들이 각자 개성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분하고 맞춰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가도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에서도 필요하죠. 효율성, 신뢰성, 또 홍보,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부르든 당당하게 가서 자기 할 얘기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 기준들을 반드시 이해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녹음하면 안 되세요. 밖으로 가서도